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신가요? 뭔가 개운하게 일어나시나요? 그게 아니시라면 계속 찌뿌드드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만약에 후자라면 혹시 내 수면 패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해보시거나 혹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김수민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김수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건강 정보 전해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진수 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첫 인사로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잠을 잘 주무시나요? 어떠세요? 네, 평소에는 피곤해서 네. 눕기만 하면 바로 코를 고고 자는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방송이 있는 날은 전에 걱정이 돼서 밤에 좀 설치고 못 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걱정을 하십니까? 네, 늘 떨리고 긴장되네요. 그래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제일 부러운 분이 이 베개에 머리만 대면은 잠을 주무신다는 음.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있죠, 그런 분들. 저는 잠을 잘 때까지 한 30분에서 1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너무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생각이 막 들어서. 네, 이게 제 몸의 문제인 건지 혹은 뭐 스트레스 문제인 건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이거 바로 상담 들어가네요. 오프닝부터 상담인 거예요. 이게 사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뭔가 고민이 있어요. 뭔가 잠자기 전까지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데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사와의 관계지만 이게 뭐 뾰족하게 해결법이 없는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캐모마일 차 같은 것도 소화계나 신경계를 조금 완화시켜서 스트레스 때문에 혹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대추차도 또 수면을 좀 돕는 그런 차의 일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몸도 움츠러들고 추운데 따뜻한 차 드시면서 숙면 취하시고 또 건강한 그런 겨울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이 벌써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난 4월 26일 첫 방송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저희가 다뤘는데 오늘은 좀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더욱더 받았던 그런 주제 베스트 3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올지 혹시 감이 오세요? 저는 감히 예측컨대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굽이 높은 신발을 신게 돼요. 그러면 그렇죠.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유심 있게 봤던 게 족부 질환인데 혹시 그것도 베스트 3에 들어가나요?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떤 주제가 뭐 다 아주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 3개만 고른다면 어떤 걸지 우리 선생님이 먼저 살펴볼 주제를 공개해 주세요. 네, 처음 살펴볼 주제는 응급실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응급실 하면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그렇죠. 또 한 번쯤은 응급실 찾게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베스트 3 중 첫 번째 응급실 편입니다. 열사병을 어떻게 그러면 진단하시나요? 그냥 열이 막 오른다고 다 열사병은 아닐 텐데. 그 열사병 바깥쪽에서 진단할 때는 체온을 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완벽한 진단은 힘들고 그 주로 그 중추 신경 질환, 그러니까 뭐 실신하거나 그 공격한 행동을 좀 하거나 발작 아니면 뭐 그 약간의 그 경련 같은 증상들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좀 어지럽고 좀 쉬면 괜찮아지는 그런 증상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모든 분들이 아는 그 일사병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 일사병은 간단한 피로감,
같은 것만 보일 수가 있고 땀이 좀 많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열사병 같은 경우는 간단한 피로감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실신을 하고 그 공격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약간 경련 같은 발작 증상을 좀 보이게 되고 그 땀은 초반에만 나오고 그 좀 지나게 되면 무한증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일사병과 열사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네요, 분명하게. 확실히 차이는 있지만 예. 그 모든 분들이 꼭 진단을 나눠서 감별하기는 힘들어서 그 뭔지 잘 모르면 이게 열사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순간의 실수로 이게 무언가가 기도내로 들어갔다면 얼른 빼내는 게 중요한데 병원에 가기까지도 사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응급치료법 같은 거 없을까요? 예, 보통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후두 만약에 기도 폐쇄나 그 호흡 자체가 안 되는 심한 상태라면 그 보통 초반에는 그 옆에 계신 분이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 등을 치든지 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침을 최대한 뱉어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예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못할 경우에는 그 하임리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임리히법. 네. 어떤 방법인가요? 그 성인과 소아에 나눠서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1세 이하 소아 같은 경우는 그 턱을 왼손으로 잡고 네. 엎드린 상태에서 그 엉덩이보다 머리를 낮게 하셔서 등 쪽을 중심 부위 등 때리기로 두드려요? 한 예. 5회 정도 세게 때리고 5회 이후에 돌려서 180도 돌려서 예. 머리를 손으로 잡고 가슴 부위 그 젖꼭지 중간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세게 그 심폐소생술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5회를 시행을 머리의 합니다. 높이는 그 똑같이 머리를 아래쪽으로 해서 위에 있는 기도에서 방법은 아래쪽으로 똑같고요. 빼야 되기 때문에 네. 가슴 부위를 5대 5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119를 신고를 해서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적인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 장기도 약하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은 너무 심한 압박이 가해져서 아무래도 두 손가락으로 하는 예, 건가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뭐 청소년이나 아이들 혹은 성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1세 이상 소아부터는 똑같이 성인과 똑같이 그 하임리법을 시행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시행 방법은 환자분의 뒤쪽에서 양쪽 다리를 벌리고 네. 본인의 왼쪽 다리를 중간에 넣고 예, 균형을 유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의 명치 부위를 그 엄치로 해서 예. 강력하게 시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 그 임산부나 압박을 하는 거죠? 예, 예. 똑같이 명치 부위를 세게 네. 당기는 느낌으로 시행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는 거죠. 예, 강력하게 누르는 네. 예, 복부 올림 증상, 올림 예, 증상. 올림을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임산부나 비만이 심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명치 부위를 복부 올림이 좀 힘들기 때문에 네. 그 가슴 부위 중간 쪽으로 누르는 쪽으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시군요. 만약에 시행 중간에 그 말을 못하거나 아예 실신하는 증상이 생기면 예. 그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요 방송이 나갔던 때가 진짜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열사병으로 인해서 응급실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면 지금은 또 추운 겨울이니까 이맘때는 또 어떤 증상이나 질환으로 응급실 많이 오시나요? 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그런 화기를 많이 타게 되고 그다음에 네. 뜨거운 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상 환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편이고요. 뭐 어린아이들이 부주의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요즘에는 이제 장판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뭐 저 음주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경 마비가 있는 분들은 이 장판 때문에 상당히 화상을 많이 그 입게 전기 되는 장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무셔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화재 사고도 많이 나고요. 요즘에 또 차 문화가 많다 보니까 차를 많이 끓여 드시는데 부주의하게 되면 그 줄을 건드려서 어린아이들이 화상 입는 경우도 네. 꽤 자주 병원을 찾는 편이고요. 네. 또 눈이 오게 될 땐 미끄럽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낙상을 해서 네. 골절되는 경우도 상당히 응급실에 겨울에 많은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명절 구정이 다가오게 되면 그런 직후에는 음식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탈이 나기도 하고 네. 소화불량 같은 걸로 많이 찾기도 하고요. 뭐 요즘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겨울 상관없이 많은 그렇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했던 것이 장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로부터 우리가 잘 먹고 그다음 변을 잘 보면 건강하다, 행복하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만큼 장에 대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관심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질환은 장 질환입니다.
정확히 이 질환이 뭔지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 과민성 대장증 말에서도 나왔듯이 이 긴장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 없이 우리가 복통이라든지 설사 아니면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아주 장기간 이렇게 겪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니면 이제 요즘은 일반적인 과민성 장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과민성 대장염 요런 거 정도는 아는데 요거하고 이 대장 증후군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용어를 좀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건가요? 보통 과민성 대장염이라고는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염증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우리 네. 뭐 혈변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뭐 체중 감소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면은 이런 특별한 원인이 없을 경우에 이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염보다는 과민성 장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복통, 설사, 복부 팽만, 복통 이런 것들이 1년에 3개월 이상 변비라든지 설사랑 동반이 돼서 나타난 경우에 일단 우리가 과민성 장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장에 관련된 질환인 만큼 사실 먹는 부분, 아까 뭐 생활 지도, 식사요법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식사요법, 평소 식이관리법 어떻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식이도 매우 중요한데 이게 네. 치료법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식이 중에서 포드맵이라고 영어로 우리가 이제 발효가 되기 쉬운 올리고당이라든지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당, 알코올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음식들은 절대 드시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음식들이 굉장히 우리가 접하기 쉬운 음식들이 많습니다. 네, 변비를 앓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선생님 이것도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비는 많은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장관 질환입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의 약 16.5%가 변비로 불편감을 호소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변비를 앓고 계신 분이 참 많잖아요. 네.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변비는 일주일에 2회 이상 배변을 하지 못하거나 대변이 너무 딱딱해서 배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통 뜻합니다. 이외에도 항문 폐쇄감, 배변을 보고 나서도 잔변감을 느끼거나 배변할 때 과도한 힘주기가 필요한 경우도 변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부분 이해가 가는데 항문 폐쇄감? 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혹시 무엇인가요? 무언가 항문을 꽉 막고 있어서 오. 배변이 잘 안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 우리가 이거 워낙 많이 이 증상을 호소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뭐 병원씩이나 가겠어. 그냥 너무 심할 때는 약국 가서 약 처방 정도만 하고 이렇게 좀 기다려보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좀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야 될까요? 사실 일시적인 변비는 누구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비가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게 되면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문은 본인이 관찰하기 힘든 네. 곳이 있기 때문에 항문의 종괴, 직장 탈출, 직장 유화 같은 기질적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단순한 변비로만 생각하고 약국에서 수년간 약을 복용해 오시다가 대장암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변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데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식이섬유,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도 생길 수가 있고요. 운동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기저질환, 그리고 약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규칙한 배변 습관, 변이를 참는 습관은 직장벽을 둔화시켜서 변이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변비를 발생,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에서 살펴본 장 질환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긴장과 함께 찾아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변비 뭐 이렇게 있죠. 맞습니다. 선배님 말씀 따라서 저도 방송을 하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하면 심리적인 요인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과민성이라고 하는 게 신경적인 이유에서 생겼다는 병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장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이제 과민한 대장을 갖게 되면 설사나 그런 대장의 문제를 갖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그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네. 많은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뭐 이렇게 어려운 수술이나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면 이제 장애 트러블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 심리적인 원인과 소화기관은 상당히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을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신경적인 원인 중에서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장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치료는 이제 단순히 식생활만 개선되는 게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음식물과 정신적인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이 과민성 대장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것들을 좀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지만 그래서 벗어날 수 있고요. 사실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은 상당히 뭐 어렵죠. 예, 네, 쉽지 않은 불가능하죠. 문제라서 예.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왠지 마음속에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어렵고요. 네. 아직도 그 학생 때 이렇게 화장실에서 공부하던 기억도 아직도 있는데 지금도 큰 수술을 앞두게 되면 화장실을 먼저 갔다 와야 되는 그렇게 좀 안정이 되고요. 네. 그게 이렇게 생각보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치료와 병행을 하시면서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변비도 질환이라는 말에 좀 놀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변비를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질환을 또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거 살짝 한 번 더 정리할까요? 네, 예. 뭐 많은 분들이 변비가 병인가 하는 게 정말 그런데요. 사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밤에 야간에 오는 환자, 소아 환자의 반 이상이 변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복통이 심해서 왔는데 변비인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네. 성인들도 응급실 찾는 환자 중에 20, 30%는 변비의 원인된 그런 질환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이 변비를 치료하는 것은 사실은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음식물도 조절이 필요한데요. 이게 약물로 조절을 시작하면 계속 변비를 약으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네. 늘 환자들에게 저도 생활 습관의 개선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장 운동이 잘 되려면 우리가 활동량이 늘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 변비를 앓으시는 분들은 사실 운동량이 적어서 하는 게 참 많습니다. 네. 우리 몸은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장이 출렁출렁 해야지 장 운동도 좋아지기 때문에 되는 게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정기적으로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수분이 없으면 장 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도 중요한데 음식물을 먹는 습관들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장에서는 일정하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장 운동을 원활하게 규칙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금식하는 기간이 길었다가 또 폭식을 했다 하게 되면 장 운동이 마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네. 변비를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네. 자, 이어서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시즌 3에서 다뤘던 주제 베스트 3 살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요즘에도 관심 많으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코로나에 대한 네. 이야기였습니다. 예. 자,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 혹은 그 맞는 시기에 따라서 백신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네, 백신은 우리나라 보통 지금 현재 4가지 종류의 백신을 맞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맞았던 아스트라제네카나 그다음에 얀센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네. 현재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건 화이자랑 모더나가 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백신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이라고 해서 약간 조성이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또 다른 조성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백신에 따라서 부작용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에 따라서 맞는 기간도 다른데요. 네. 얀센 백신만 한 번 1회 접종이 돼 있고 나머지 백신들은 2번을 맞아야 되는데요. 네.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까지의 그런 2차 접종 기간을 두고 있고요. 간격이. 네. 화이자 같은 경우는 3주에서 한 달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모더나도 4주 정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 발표에서는 조금 연장해서 5주까지 해서 한다라고 돼 있는 상태가 발표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백신들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맞추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거든지 사실은 현재까지는 그런 예방 접종률이 좋다고 돼 있고요. 백신을 해서 항체가 잘 생기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고르실 필요 없이 본인에게 차가 오는 것을 빨리 맞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이 되던 정부의 지침에 따라 맞는 것이 가장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실 테지만 초창기만 해도 백신 그 부작용, 후유증을 걱정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니까 그래도 어떤 증상 후유증으로 조금 호소를 하시는지, 어떤 걸 조금 걱정할 수 있는지. 뭐 제일 많은 건 주사 맞은 부분이 빨갛게 부어 올랐거나 아프다라고 네. 하시는 게 제일 많고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정도 좀 덜 지나서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지나면 네. 두통이 좀 오기 시작하고요. 두통. 열감이 있고 네, 근육통이 생기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젊은 나이일수록 더 부작용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인일 수 있는 게 내 몸에 들어온 이제 이물질에 대해서 몸에서 면역작용이 막 활발하게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전혀 이렇게 반응이 부작용이 없다. 없는 것 같아서 예. 나 잘못 맞은 거 아니냐, 물백신 맞은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부작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주사 맞은 부위에 열이 나거나 좀 부어오르는 경우, 그다음에 두통이나 근육통 그런 것이 제일 많고요. 뭐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하는 심근염이나 그다음에 예. 뭐 혈소판 감소증, 그다음에 혈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미리 예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보다는 다 온 국민이 방역이 되어야 이제 코로나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예방 접종을 아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참 여전히 진행 중이라서 계속 걱정입니다. 이 백신 완전 접종률이 전국적으로 80%가 넘었지만 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또 나오고 있어서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오미크론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고 또 어떤 위험이 있나요? 네, 오미크론 환자가 남아공에서 지난달에 발병된 이후로 저희 나라에서도 인천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날마다 조금씩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는 그런 돌연 변이가 2배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염력이 높은 거로 돼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오미크론 환자로 제치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파 감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저희 나라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망자나 그다음에 감염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2021년 총정리로 한번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김수민 씨? 네,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게 총정리하는 시간이 너무나 생산적이고 좋았고요. 약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네. 한 번쯤 다시 한번 건강 검진이라든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올 한 해 혹시 이 부분은 조금 부족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좀 덜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조금 으쌰해서 자기 몸을 챙기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은 올해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하여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또 질병도 예방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관심 가지고 있는 코비드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 전문가들이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법들을 찾고 시행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도 감사드리고요. 예, 이 프로그램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2021년 한 해가 이렇게 또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건강한 정보 가지고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